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지방선거전 합당 추진이 결국 중단이 됐습니다. 논란보다 화합이 더 중요하다. 어젯밤에 정청래 대표가 했던 말인데요. 하지만 지난 19일간의 당내 갈등 그리고 이제 균열이 노출이 됨으로써 정청래 대표는 물론 여당도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합통합 추진위원회 지방선거에서 연대와 통합에 대한 이제 서로 이제 공감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긴 한데. 당내 상황에서 어쨌든 그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질 수 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말했던 부분인데 이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의 이견들, 그런 것들이 갈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해서 많은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네. 이렇게 가다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당이 여당으로서 서포트 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습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지선체제에 돌입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분열과 갈등이 됐던 조짐들을 봉합하고 네. 그러면서도 조국혁신당과도 지역별로 여러 가지 연대와 협력을 하면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를 서포트하는 지선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서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사과도 하고 수습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내일 또 오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과의 그런 만찬을 통해서 또다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수습 국면에서 좋은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로 흘러간 거죠? 사실은 의도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사실 이 정말 합당론을 가지고 나왔을 때만 해도 복잡복잡했는데 네. 이해찬 전 총리의 그런 또 사실은 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휴지기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실무자 문건이 유출되면서 합당의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뭔가 의도된 거 아니냐라는 네. 또 일부의 그런 우려가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전종철 변호사의 사실은 국정조사 2차 특검에 대한 추천에 대한 우리 당과 네. 이재명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청래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이견들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또 리더십에서의 하나의 그런 실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의를 봉합하는 그리고 그 충분히 반영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흘러가는 흐름에 있어서의 이런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과 혁신당과의 지방선거전 통합은 일단 잠정 중단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셨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난항이 있겠지만은 될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친명계의 조직적 반대가 굉장히 컸고 이번에 아주 작심하고 정청래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고 그게 네. 또 통했고 그 때문에 이제 통합이 미뤄졌는데 일단 그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통합 추진 기구는 계속 가동하기로 했죠. 절차적인 거는 진행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보였듯이 대통령이나 친명계에서 딱 마음 먹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그대로 이제 관철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이번에 네. 보여줬잖아요. 그 변수는 합당을 하는 조국 혁신당이 합당을 했을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쪽 아니면 최소한 중립적 정청래 그 친명 친청 사이에서 최소한 중립을 취하든지 네. 아니면은 친명 쪽으로 힘을 실든지 하면은 합당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이야기됐던 것처럼
당에 들어왔을 때 정청래 대표를 도와줘가지고 네.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되도록 역할을 해주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를 조짐으로 보인다 하면은 아마 친명계에서 그런 합당은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합당은 어렵다고 봐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당이 사실상 잠정 일단락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덕구 최고위원이 자신의 이제 SNS에 대통령이 합당과 또 입법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걸 간접적으로 전했는데 물론 이제 직후에 논란이 되니까 SNS는 바로 또 삭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특검 후보 추천 논란 또 입법 속도 지적까지 이렇게 맞물리면서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당청 관계 어떤 정권에서도 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조금 소통에 있어서 좀 삐걱거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일사불란하게 사실 당은 당이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청은 청의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도 브리핑을 네. 통해서 우리는 민생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게 맞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특검에 대한 추천 논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당에서 추천인을 올리면 그 다음에 인사 검증은 청에서 하게 되는 거고 이 순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청과 당정청의 그런 좀 더 면밀한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불안이나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민주당도 거대 여당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네. 이게 일부의 속도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잘 조율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찾아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1년 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잘 서포트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도 입법 속도가 느리다라고 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에는 당은 국회 내에서 여야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결과를 입법 성과로 내고 그러면서 정부가 빠르게 행정적으로 여러 국가를 위해서 회복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들을 역할하는 게 그 정치의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일 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장동혁 대표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만나는 이런 자리들이 다시 한번 지선을 앞두고 각자의 할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긍정적인 기운으로 승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특검 추천 인사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달받은 바가 없다. 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어쨌든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당청 관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집권 초기에 이 정부의 개파하고 당의 개파가 틀린 데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네. 보통은 정권이 들어섰을 때 초기에는 당의 개파도 대통령 개파로 되게 갑니다.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네. 그 권력의 흐름이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당정 또는 그 정권의 운영이 편하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작년 8월 전당대회 때 친명계를 대변하면서 또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 원내대표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출마를 했고 예. 그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그런 분이 당 대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 도전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도전했고 꺾었단 말입니다. 예. 대통령의 대리인을 꺾고 당을 자기가 이제 그 체제를 쥐고서 그 뒤부터 계속 자기 체제로 굳혀가면서 사사건건 대통령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내놨어요. 처음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있었던 상속세 네네. 하고 그리고 검산분리 이 완화도 대통령은 그거를 완화하려고 했는데 당은 그걸 안 받아들였거든요. 예. 정청래 대표가 그 주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일이 정책적인 언밸런스 계속됐는데 엇박자 계속됐는데 최근에 공소청에
그 보안 수사권 또 결국은 대통령이 분명히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당은 안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 당의 의견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뿐만 아니라 당내 문제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에서 이미 대통령의 그 대리인이 이게 이제 낙마하는 패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 그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1인 1표제도 대통령 저 정청래 대표 뜻대로 됐고 네. 그러다가 좀 전에 며칠 전부터 이제 좀 전에 언급했었던 대로 2차 특검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저 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딱 카트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합당 문제, 친명계가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딱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결국 어떻게 하느냐는 거는 칼자루는 정치권 초기에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기 때문에 친명계에 있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무난하게 그냥 그 갈등 없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계속 나는 내 독자 조직으로 간다.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 때 또 나와서 또 연임한다. 연임하면은 그 뒤에 이제 그 국회 선거 공천도 내가 주도한다. 대통령이나 뭐 저 친명계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친청계가 주도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마 극단적인 충돌로 갈 것 같아요. 결국 선택은 정청래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린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별도 노선으로 간다 하면은 대통령과 친명계가 작심하고 네. 이거는 좌절시키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내세워가지고 다음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 임기 후반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 행사한다. 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 당청 관계 굉장히 소상하게 말씀을 네. 이제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선전의 합당은 일단 멈춤이 됐지만 지방선거 연대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선거 연대 그리고 이제 범여권 통합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해야죠. 이제 합당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잠시 멈춤을 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합당을 할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민주당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네. 특히나 지선에서 이렇게 표가 분산되거나 박빙인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의 출마로 인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라도 지역별로 이런 통합, 혁신, 추진위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밑밥을 다지는 그런 연대가 지역별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조국혁신당도 아마 비례 12명의 의원이기 네. 때문에 지역에 있어서의 세가 상대적으로는 부족하고 결국에는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이번 지선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은다. 이런 면에서는 이견이 네.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의 지금의 봉합 과정이 지선을 준비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당히 더 반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과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이게 순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공천권 등을 둘러싼 또 다른 뭐 갈등이 표출돼서 좀 삐걱거릴 수 있을까요? 원래 연대가 합당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지분 조정이 있어야 되고 선거구마다 후보 조정이 있어야 되고 각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떤 사람 주저앉혀야 되고 주저앉히는 게 그냥 주저앉으라고 그런다고 또 주저앉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수단이 도구가 동원이 돼야 되고 예. 그런 것이 어려워서 선거연대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거기다가 이번에 합당 논의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분들하고 또 민주당 친명계가 굉장히 감정 싸움을 했거든요. 예. 조국혁신당에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여러 번 표시를 했죠.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연대가 순항할 수도 있고 난항일 수도 있고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 원만하게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순항이 될 수도 있고 난항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자초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뭐 안 돼서 각자 선거 치르는 행태로 갈 수도 있고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건너가 보면 어제 그 최근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만으로는
이번 지선에서 그 선거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쉽지 않다. 뭐 이런 그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걸 두고 노선 변경이냐 아니면 이제 전략적인 거리 두기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대구와 또 나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과 외연 확장, 투트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인 건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마리 토끼 잡는 투트랙 전략 맞은데 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그게 참 어려운 정치 상황에 당 지도부가 놓여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예를 들면 주인이 네. 산토끼 잡으러 가면은 집토끼들이 웬만해서 그냥 응원을 해주거든요. 예. 산토끼 들어오는 게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 주인 잘 되려고 하면은 뭐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응원을 해주는데 지금은 집토끼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산토끼 주인 데려오면 주인을 그냥 비토해 버립니다. 그냥 반대하고 예. 의장 놓고 안 되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냥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정치 민심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산토끼를 데려오면서도 집토끼의 동요가 없도록 하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말하자면 이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예. 숙제를 당 지도부가 안고 있는데 역대 어느 당 지도부보다도 정말 그 능숙하고 경륜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과제인데 근데 어제 좀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어제 그제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이제부터 중도 확장에 나선다, 외연 확장에 나선다, 그렇게 중도도 포용한다, 끌어안는다 이렇게 해놓고 내부의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그게 사실은 그냥 선거 전략이고 우리 속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그냥 이해해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또 언론에 공개가 돼서 세상에다 알려져 버렸잖아요. 이런 이런 식의 정치력으로는 고차 방식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해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선거를 이제 뭐 코앞에 두고 어쨌든 윤 어게인과 좀 거리 두기 뭐 처음으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토끼 네. 사나워진 집토끼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좀 달래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고 고차 방정식을 현재 분위기에서는 풀기 어려워 보인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국민의힘의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는 전략적 치졸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지 않습니다. 지선에서 승리해야 그래야 우리가 윤 어게인이든 김건희든 윤석열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환기 씨나 아니면 고성국 씨를 달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윤 어게인만으로는 지선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국민들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지방선거도 중도층의 표심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네.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게 변화하고 있느냐, 합리적 보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부가 정말 이런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옷 갈아입기를 하는 것이냐, 국민들은 모두 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성국 씨, 배현진 씨 이런 분들이 윤리위의 징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참 무섭다. 윤리위를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숙청하려고 하는 난타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배현진 씨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러면서 친한계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고성국 씨도 지금은 서울시당의 윤리위에서 지금 탈당 권고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중앙당의 윤리위원회로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를 통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이 되는 건데 고성국 살리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고성국 죽이기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당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 결과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지금도 여전히 변화의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변화는 천만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냉정한 그런 표심의 평가가 분명 지선에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네. 뭐 3개월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런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지가 큰 과제일 텐데 하루하루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이고요. 대구의 서문시장 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호남한다고 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호남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표를 주지는 않는다. 이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난망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하겠습니다. 여야의 부동산 정책 공방에 부동산 감독원이 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초법적인 국민 사찰이다. 이렇게 이제 엇갈린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출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 영장 없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대출 내역이 쟁점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부동산 정책은 이제 크게 규제 정책 또 그 진흥 정책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 규제 정책은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인 거고, 진흥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정권을 거쳐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모두가 다 알게 된 결론은 진흥 정책으로 가야 된다, 공급 확장으로 가야 된다. 거기다가 규제는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감독원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은 이 부동산 감독은 기본적으로 규제 정책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네. 규제하고 또 감시하고 통제하고 지금 이체 내역까지도 영장 없이 보는 걸로 대출뿐만 아니라 이체 내역까지도 본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이제 규제 또 통제 감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한 이제 권한을 줘가지고 지금 위법 또는 초법 또는 위헌 시비에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그 감독원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여당 안대로 출범하더라도 그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의문이어서 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공급 위주 정책으로 가야 되고, 진흥 정책으로 가되 보완적으로 규제 정책을 하고 감독 정책을 하고, 그게 또 필요한 감독 권한은 헌법과 법률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이 이야기 들으면 아마 영장 없이 이체 대출 내역까지 다 본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저항이 클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급 대책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규제 정책은 그 후에 좀 보완적인 수단으로 이제 쓰여야 된다. 그래서 공급을 아무리 많이 늘리더라도요, 결국에는 금융 자산이 많은 사람, 그리고 불법이나 편법에 능한 사람만 가져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 서민들, 청년계층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이 왔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그런 거래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거는 또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이다. 그러면서 이 금융의 감독원이 있는 것처럼요, 부동산도 컨트롤 타워를 맡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산재에 있는 부처의 역할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실제로 투명한 그런 부동산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거라고 보이고, 너무 과도하게 개인정보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오늘 당대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투기 뭔가 이상조짐 아니면 이건 불법 의심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국무총리 산하에서 부동산 감독 협의회가 사전 심의를 통해서 그런 내역들을 조회하거나 신용정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통과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를 가능하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폐기하고,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남용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강력한 처벌 제재를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그 부동산의 투기 근절을 위한 투명성 강화에만 사용된다면, 지금 반복적으로 뭐 다운 계약서든 여러 가지의 그런 불공정한 거래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의 우리 시민들이 정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들도 같이 가야 공급도 늘리고, 그러면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그 집이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한 1분 정도로 좀 짧게 두 분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충권 의원이 김정은 심기 보좌 발언에 이렇게 이제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 첫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 그리고 북한의 저자세다, 이런 지적, 두 분의 좀 이런 상반된 평가, 두 분의 생각 한 1분 정도씩 짧게 들어볼게요. 이거는 출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흐집고 있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교류하고 하려는 노력은 필요한 일인데 네. 북한이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땐 지금 체제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옛날처럼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그런 군사적인 외부의 군사적인 압박이 아니고 네. 외부의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 한류를 비롯해서 이런 그 서방의 문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의 의식을 그 깨워 놓으면은 네. 이건 체제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막는 거잖아요. 체제적으로도 두 나라 우리하고 이제 두 나라라고 딱 해버리고 아예 그냥 그 휴전선 일대에 그냥 벽을 쳐버리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북한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고 북한 이런 이야기하면 북한이 좋아하겠지 또는 우리가 뭐 군사훈련 안 하면 북한이 좋아하겠지 그러면 대화에 응하겠지 이렇게 계산 잘못 알고 하니까 북한에서 계속 튕기고 코드숨 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보 태세만 좀 이완되고 안보 역량만 약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박충근 의원이 그걸 지적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박충근 의원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대북 정책 좀 제대로 북한을 제대로 알고 북한 입장 제대로 알고 접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북한을 제대로 알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바람 말씀하셨고요. 평화 공존이냐 대북 저자세냐 상반된 이야기인데 어떤 걸 짚어 주실까요? 계속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북한에 들어온 무인기 침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오해를 해결하고 이제는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기 위한 협상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남한이 우리나라가 패싱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진정성을 보이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의 그런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한 일환인데 그것을 박충건 의원님이 너무 모욕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외전 오늘도 두 분의 뜨거운 토론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